어제 저하고 시작할 때 사채 가지고 시작했었었죠. 우리 사채라는 건 우리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금전을 차입하기 위해서 돈 빌리는 수단인 건데, 자, 돈을 빌려올 때는 당연히 언제까지 돈 갚겠다, 얼마를 갚겠다, 이자 얼마 주겠다,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두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사채는 그 내용을 채권에 적어 두기 때문에 그 금액들을 우리는 액면 금액이다, 얼마 갚겠다, 언제 갚겠다, 만기, 그리고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 이런 걸 적어 두게 돼요. 그럼 내가 채권에 적혀 있는 이 이자율하고 실제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하고는 서로 일치하지가 않을 확률이, 우리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의 차이 때문에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을 하게 될 건데, 액면 이자가 제가 발행한 채권에 적혀 있는 이자예요. 그래서 이 이자보다 시장 이자가 더 크면 내가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할인 발행하게 되고, 시장 이자가 우리 액면 이자보다 작으면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할증 발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할인 발행을 보게 되면 외부 이해관계자가 우리에게 돈을 안 빌려줄 거라는 거예요. 이자를 작게 주니까. 그럼 우리는 사채를 발행하면서 받는 금액을 우리 이자 성격인 부분을 빼고 돈을 받으면 상대방은 시장 이자와 같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금액을 받게 될 건데, 그 발행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시장 이자를 기준으로 시장 이자 12%인데 너가 미래에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시장 이자가 12%인데 10만 원씩 내가 이자를 줄 수 있는데 그 이자에 세 번 3년간 총 30만 원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자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우리는 사채 발행 금액을 구하게 돼요. 그럼 이 돈이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 건데 액면 금액은 100만 원짜리인데 우리는 이 금액만 받고 발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발행하게 되면 대면에 분기할 때는 사채 얼마 갚아야 된다라는 액면 금액을 적어 놓고, 그리고 나는 사채의 현재 가치로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돈을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손해본 돈이다라는 성격으로 써두고, 사채의 장부 금액을 줄여주는 차감 계정으로 써두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만기 이전까지 전부 다 이자 비용으로 해서 삼각대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선이자 성격으로 되게 될 거고, 그럼 반대로 우리한테 돈 빌려주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한테 지급한 이 금액이 자기의 유가증권의 그 채권의 취득원가가 되겠죠. 준 돈만큼만 쓰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상대성 있도록 회계 처리를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채권을 발행했으면 이자를 지급을 할 건데, 자, 우리 회계 기준들은 우리가 사용할 회계 기준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더 멀리 가더라도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쓸 건데, 이 기준들은 유효이자율법을 쓴다는 거예요. 유효이자율법은 사채의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채 장부 금액은 처음 발행했을 때는 액면 금액의 할인 발행 차금을 줄인 거니까 이 줄인 금액이 사채의 장부 금액이 될 거고, 그럼 이 장부 금액의 유효 이자율을 곱하면 우리는 이자 비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이. 그럼 이 이자 비용에 이만큼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게 상법에서는 이 돈을 무조건 액면 이자만 지급할 수 있도록 상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이자와 액면 이자의 차이를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삼각해 가는 방식으로 분개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작게 받은 이 돈이 이자를 미리 준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대변에는 이제 이 금액을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분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차변의 이자 비용은 유효 이자를 쓰고 대변에는 액면 이자를 지급할 거고, 유효 이자와 액면 이자의 차이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삼각하는 금액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자를 수령한 회사 입장에서는 대변의 이자 수익을 유효이자로 인식을 하고 차변의 액면이자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유효이자와 액면이자 차이만큼 만기 보유 증권이나 이런 채권의 자산 금액을 증가시켜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여주는 게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해 갈 건데,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한다는 건 사채를 줄여주는 성격인 차감 계정을 줄이기 때문에 사채 장부 금액은 만기로 다가갈수록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유효이자는 사채 장부 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는 거니까 똑같이 비례적으로 사채의 장부 금액이 증가하니까 유효이자도 증가하는 규칙이 나오게 될 거예요. 반면에 액면이자는 상법이 무조건 액면이자만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액면 금액에 액면이자율을 곱한 거예요. 그럼 이 둘의 차이가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럼 액면이자는 무조건 일정한데 유효이자가 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가 상가계인데 이 금액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할인 발행에서는 항상 내가 불리한 조건이다 할인하면 이런 느낌은 드시죠? 그럼 내가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돈을 작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돈 작게 받았으면 우리는 이 돈을 만기 때까지는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 그냥 하시면 돼요. 순액으로 봤을 때. 그럼 할인 발행하면 작게 받았다가 만기 때까지 액면 금액으로 올릴 거다. 그럼 유효이자도 이 장부 금액하고 비례적으로 가니까 증가할 거다. 그럼 액면 이자는 그냥 계속 그 금액만 주래. 일정할 거고, 그럼 유효이자와 액면 이자의 차이 금액이기 때문에 상가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규칙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할증 발행은 시장이자보다 우리가 발행한 채권의 액면 이자가 더 큰 경우예요. 그럼 우리가 유리한 경우니까 할증 발행을 하게 되겠죠. 그럼 장부에 기록할 때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린 마지막에 100만 원 갚을 거기 때문에 대변의 사채 액면가를 쓰고, 하지만 우리가 유리하니까 돈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준 이자의 이자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저한테 돈을 준 거기 때문에 차후에 이자를 차감할 성격으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라고 돈을 받게 되는데,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를 더해주는 가산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사채 발행 금액은 사채 장부 금액에 가산 계정 더한 거니까, 그럼 발행했을 때는 우리는 할증 발행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니까 액면 금액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린 유효이자율법이니까 사채 장부 금액에 유효이자율 곱한 걸 이자 비용으로 인식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자 비용이 유효이자를 쓸 건데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둘이의 차이 나는 만큼 대변에 있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이 금액만큼을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분기할 때는 뭐 어떻게든 이자 주면 차변의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고, 이게 유효이자율법이니까 대변에는 무조건 액면 이자를 줄 수밖에 없고 상법에서 시켰으니까. 그럼 얘 둘이의 차이만큼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우리는 상각해 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사채 장부 금액은 돈을 많이 받았을 때 할증 발행했을 때에 많이 받아서 금액이 크다가 만기 때는 결국은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딱 액면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100만 원으로 돼야 되니까 금액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비례적으로 유효이자는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를 곱하니까 유효이자도 장부가액과 같이 감소하는 우리 규칙이 생길 거고, 액면이자는 무조건 이 금액을 갚아라고 우리 상법에서 정해놓은 거고, 그럼 상각액을 보면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인데 유효이자가 액면이자보다 작은데 갈수록 더 작아져요. 그래서 이 차이는 상각액은 할증 발행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가액 유효이자는 할인과 할증은 서로 반대인데
근데 액면이자와 상각액은 둘 다 일정하고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사채 우리가 상환하는 걸 봤는데 만기 상환은 사채 액면 금액만 딱 남을 거기 때문에 사채 지으면서 돈 주면 끝이에요. 만기 상환은 별 게 없는데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의 잔액이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전액을 상환하게 되면 전액을 지워주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일부 상환한다라고 하면 상환하는 액면 금액 비율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의 우리 금액도 사채 액면 금액 상환 비율만큼 반대로 상계시켜서 지워줘야 우리가 사채 장부 금액을 상환하는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채 상환할 때는 조기 상환하면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을 우리가 제거하는데 사채 액면 상환 비율만큼을 같이 제거해 줘야 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다음 우리 자본에 대해서 봤었는데, 자, 우리 자본에서는 증자를 먼저 이야기를 했었었죠.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쓰고, 이 자본금의 금액은 무조건 액면가. 근데 액면 금액이 조각이 나 있기 때문에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이런 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받았을 때에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받는 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할 거고, 액면 금액에 미달해서 받는 돈은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거니까 자본잉여금인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이익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잉여금 안 되고 자본금 분류 안 되기 때문에 자본조정이다. 그리고 이 두 계정 과목은 무조건 서로 우선 상계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감자에서는 우리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소각하다라는 말을 더 표현을 많이 써요. 소각이라는 글자 나오면 감자. 그럼 차변에 자본금. 이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럼 차변엔 자본금이고 대변에는 이걸 돈을 주고 사올 건데, 액면 금액보다 많은 돈을 주고 사오면 감자 차손이 나올 거고, 액면 금액보다 작은 돈을 주면 감자 차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감자도 자본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자를 하면서 이익을 본 거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될 거고, 감자를 하면서 손해를 본 돈은 우리는 자본조정으로 분류해 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자를 할 때 그날 바로 감자를 한다고는 시험에 뭐 당연히 나오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날 바로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렇게 일시 보유했다가 소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시 보유했을 때 자기 주식이라고 적어 둘 건데, 이걸 소각하게 되면 자기 주식의 포인트가 아니고 이 자기 주식은 소각하기 전까지 그냥 타이밍의 차이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잠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를 지우고 나서 차변에 우리 소각이면 소각 글자 있으면 차변에 자본금이 메인이고 결론은 감자하면서 손해봤다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위에 분계 1번 분계와 2번 분계는 같은 건데 지금 얘가 그날 못하기 때문에 타이밍의 차이로 있는 거지 서로 같은 분계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린 자기 주식을 소각한다 그러면 그냥 자기 주식 사온 돈만큼 돈 나갔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뭐 어렵게 나와도 잘 푸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감자 차익, 감자 차손도 우선 상계 계정 과목이고, 다음 우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처분할 때도 자기 주식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라는 게 나오겠죠. 근데 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 처분 손실은 액면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에 취득한 금액, 장부에 적어 놓겠죠. 그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보다 돈을 많이 받으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작게 받으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쓸 건데, 우리는 이 계정 과목도 우리는 같은
주식 금액을 가지고 처분을 했을 때에 이익 보고 손해봤다는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 둘이도 무조건 우선 상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 주식을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자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우리 이익 손해예요. 그래서 자본 간의 거래에서 이익본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거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거다. 그럼 이 두 개도 계정 과목도 서로 우선 상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 외에도 우리 자본 조정은 자본 잉여금의 반대말이 아니라 우리는 신주청약 증거금이나 배당건설 이자나 어제 봤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나 이런 것 같은 수많은 계정 과목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이야기했었는데 이쪽에 있네요.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미실현 보유 손익을 모아두고 있는 것, 실현되기 전까지. 매도가는 증권도 평가할 때는 평가이익 평가 손실을 여기에 모아뒀다가 실제로 이걸 처분하면 매도가는 증권 처분이익 처분 손실은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모아두는 임시적인 위치인데, 이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도 자본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유가증권을 몇 년이고 보유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보유하고 있는 동안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그걸 나 혼자서 올랐기도 했고 내리기도 했고 이런 표현 쓰고 있는 건 그 황당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 금액을 우리는 순액으로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계정 과목이 미실현 보유 손익이기 때문에 평가나 환산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평가나 환산이라는 글자가. 그래서 매도가는 증권 평가의 평가 손실, 우리가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에서 봤던 재평가 차익, 얘가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중급 회계에서 사용하는 회사업 환산 손익, 파생상품 위험회피 평가 손익, 이런 것들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데 계정 과목 이름에 평가나 환산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익잉여금도 봤는데, 이익잉여금에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계정 과목은 두 개, 이익준비금, 2월 이익잉여금. 그럼 이익준비금은 법정 적립금으로 최소 현금 배당의 10%를 적립해야 되는 거고, 미처분 2월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배당할 때에 이 2월 이익잉여금을 줄이고 대변에 배당하는 금액만큼 써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정 과목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2월 이익잉여금 가지고 배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회를 하는 걸 우리는 이제 결의일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결의일 날 우리가 주주총회했을 때에 현금 배당을 하기로 했으면 그날 돈을 못 줘서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로 대변에 적어둘 거고, 주식 배당을 하기로 했으면 우리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조정 계정 과목으로 그날에 주식 발행해 줄 수 없으니까, 만약에 현금 배당을 결의일날 바로 했다라고 하면 대변에 현금 나갈 거고, 대변에 주식 발행해서 주니까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바로 나갈 거예요. 근데 이날 못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준 거예요. 그럼 이대로 끝나게 되면 현금 배당의 10%를 최소 적립하면 이 준비금 두게 되고, 그럼 우리가 배당하기로 하고 적립하는 금액들만은 2월 이익잉여금에서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2월 이익잉여금을 줄이면서 배당하기로 해서 자, 우리 회사가 결의를 했는데, 자, 취득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결의일이 회계상의 수익인식 시점이기 때문에 수익인식하기 위해서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라고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으로 쓰고, 차변에 그날에 돈 안 들어왔으니까 미수금, 들어왔으면 차변에 돈 받은 거 쓰면 돼요. 하지만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자, 그럼
이제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자, 배당,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실시한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는 별로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았죠. 현금 배당 한 거였으면 결의한 거였으면 미지급 배당금이라 써뒀던 거 지우고 대변에 현금 지급하면 돼요. 그럼 배당금 받는 회사는 배당금 수익 처리하면서 미수금 적어뒀던 거 지우면서 배당금 받으면 되니까 우리는 배당 실시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하지만 배당 결의일날 결의한 대로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혹은 배당을 실시했다라고 하면 얘도 한 번씩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배당했을 때에 결의할 때에 어떤 계정 과목 썼는지 알아야 되겠죠. 시험 때 결의한 날짜를 알려주면 일반 전표 가면 분계가 있을 건데 만약에 일반 전표에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그때는 매일 매출 계획의 일반 전표에서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든지 아니면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든지 아무거나 편한 거 열면 여기에 현금 배당한 거는 미지급 배당금으로 한다고 계정 과목 코드 번호까지 친절하게 보이죠. 그럼 결의할 때 이 계정 과목으로 분계시킨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결의일날 이 계정 과목으로 분계가 되니까 배당을 실시하면 이 계정 과목 줄이거나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계정 과목 이름들이 다 적혀 있죠. 그죠? 전에 제가 중간 배당금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배당 받을 때 위에 보시면 중간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하는 회사가 줄이면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받는 회사가 쓰는 게 아니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자, 현금 배당은 이렇게 주고받으면 되는데 자, 주식 배당을 보면 주식 발행하는 회사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지우고 자본금을 증가시킬 건데 주식을 취득한 주주법인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의일에도 회계 처리 안 하고 배당 받은 날에도 회계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식 수는 증가시키는데 장부 금액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부상의 단위당 단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회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받았을 때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금 배당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하는데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배당하는 거에서 주식 배당이라는 부분을 봤었는데 이걸 본 게 무상증자를 가지고 봤죠. 무상증자는 대변의 자본금이라는 우리는 증자,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일이 발생하는데 차변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들어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의 자본을 줄이는 거죠. 그 일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는 재산적 가치가 없으니까 무상인 거고 그럼 차변 대변이 전부 다 자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는 총자본은 불변인 거예요. 얘는. 그래서 무상증자는 총자본이 불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지 그렇게도 질문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주식 배당보다는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시키는 게 대표적인 무상증자의 분계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 분계를 아예 대놓고 일반 전표에도 과거에는 등장을 좀 종종 했었으니까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라 그러면 느낌이 오는데 자본에 전입하라 그러면 느낌이 팍 안 꽂힐 수 있어요. 그럼 자본에 전입하라 적혀 있어도 이익준비금 줄이고 자본금으로 보내는 거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우리 앞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에 99페이지로 가보시면 우리 손익의 정리, 손익의 이연, 손익의 예상, 소모품 처리, 이거는 우리 본 적이 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건 결산 때 봤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결산할 때에 그때 보도록 할게요. 결산할 때 그때 여기 안 와도 더 많은 자료 그 뒤쪽에서 볼 거니까. 자, 그래서 자, 그거 말고 얘네들 표현에 대해서 이론에서 어쩌다 말지문으로 한 줄 정도 나올 수 있어. 보기 중에 하나. 그래서 어떤 건지 의미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적혀 있는데, 자, 충당부채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계정 과목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뭐였죠? 뭐였죠? 그렇죠, 그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죠?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고 비유동부채라 그랬죠. 그죠? 그럼 방금 비유동부채라는 건 부채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럼 충당부채는 우리 장부상에 부채라고 인식을 하는데, 충당부채라고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우리 기업의 자원에 돈 나갈 확률이 매우 높아야 되고, 그리고 얼마가 나가야 되는지 그 금액까지 신뢰성 있게 추적이 가능해야 돼요. 얼마 나갈 거다. 그럼 우리 퇴직금 생각해 보면 우리 직원들이 퇴직금 안 받아갈 확률이 있을까요? 뭔가 잘못한 일이 크게 있지 않은 이상은 잘못해도 받아가려고 그러죠, 퇴직금은. 그러면 또 나갈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그리고 그 금액은 그 직원이 근속한 근무기간으로 법적으로 우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는 건 돈 안 나갔지만 이 나갈 거다 부채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발부채를 볼게요. 자, 우발부채는 여러분들 OK 캐시백 포인트 같은 거 아시죠? 그 OK 캐시백 포인트 같은 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발행해주는 회사가 발행하면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가 어디 가맹점에서 쓰면 그럼 그 금액 빼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수 있죠. 포인트 금액 빼고. 그럼 그 포인트만큼 포인트 발행한 회사가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그 가맹점에. 그럼 결론적으로 포인트를 발행한다는 건 우리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라는 거죠. 근데 난 지금 안 나가고 있으니까 부채라는 거예요. 포인트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그 포인트를 부채라고 인식을 장부상에도 재무제표에 해둬야 될 거냐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포인트를 잘 쓰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포인트 같은 게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잘. 저도 전에 계속 OK 캐시백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짜증이 엄청 올라왔어요. 얘네들이 미쳤나, 한 달에 2번씩 전화 오는 거예요. 근데 밥 먹는 중에 전화 오길래 스피커폰으로 받았는데 OK 캐시백 포인트가 27만 포인트가 있대요. 근데 현금처럼 쓸 수 있대. 그래서 밥 먹으면서 현금으로 주세요 그랬는데 막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부자네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쓰는 법을 몰랐는데 많이 쌓였는지 자기들 쓰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에 집에 전자제품 하나 들여놨는데 그걸로 저처럼 쓸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잘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OK 캐시백 회사 입장에서는 이 돈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발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우발부채는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고 도대체 얼마 나갈지도 모르죠. 그런 것들은 부채 인식 요건을 전혀 충족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나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선까지는 부채로는 인식 안 하지만 주석에는 적어두는 거예요. 왜냐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이 정도 발행했으니까 심지어는 지금까지 평균 얼마 정도가 이제 찾아갔다. 포인트를 사용해서 돈이 유출되었다 정도 보여주면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전혀 모르고 있다가 돈이 이 돈이 왜 나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는데 돈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그거는 그냥 아예 표시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정말 매우 높을 때만 부채로 인식하고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아예 표시하지 말고, 이게 우리 우발 부채하고 충당 부채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 우발 자산은 어쩌다 나한테 들어오는 것들 있죠. 그럼 우리는 보수주의 회계이기 때문에 어쩌다 들어올 거는 아직 내 거가 확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고 실효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도 자산으로 인식 안 해요. 진짜 그냥 내 거가 되었을 때만 자산으로 인식하지 가능성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져야지 내 거지. 그게 보수주의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전부 다 그냥 우발 자산으로는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3자에 대한 변제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방금 이 두 표현만 그냥 어떤 건지만 아시면, 지금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주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은 잘 안 나오는데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 안 하더라, 주속으로 두더라. 가능성 없는 거는 둘 다 그냥 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않더라, 이렇게 인지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104페이지로 가서 결산 정리사항의 분류를 볼 건데, 아니 결산 볼 거 아니고 있는데 이건 결산 때 볼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회계 변경하고 오류 수정 이 부분을 자, 이론 시험에서 얘도 등장을 종종 하니까, 자, 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어요. 자, 우리 책에는 지금 원칙의 변경 적혀 있는데 시험에서는 정책의 변경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쓴다기보다 이것만 써요.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회계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 정책과 추정 이 두 개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죠? 인형 씨, 뭐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봐도 정책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죠?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변경을, 회계는 당연히 가급적이면 변경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제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다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회계 추정의 변경은 조금 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회계 추정의 변경은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대손 추정률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감가상각하는데 자산의 내용 연수나 아니면 잔존 가치나 아니면 감가상각 방법이 변경되는 거, 이 큰 우리 변경이라는 느낌이 드나요? 대손 충당금 올해 대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근데 발생 안 하면 결국은 다 나중에 환입될 거잖아요. 감가상각 결국은 우리 사원 금액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도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하는 게 아니지만 얘를 그도 발생했을 때 중요한 의사결정에 정보가 발생한다면 변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계 정책의 변경은 중요한 변경이기인데, 중요한 변경을 보면 회계 기준의 변경, 예를 들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한국 재택 국제 회계 기준으로 바꾼대요. 스케일이 틀리죠. 대손 충당금 1%, 2%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얘는 회계 기준 자체를 바꾼대. 그죠? 또 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이게 왜 중요하죠?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우리 기말 재고자산 그런 거 할 때에
선의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의선출법 어느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익이 틀렸죠. 이익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회계에서도 그렇고 세법에서도 그렇고 보고이익이다 아니면 실제 우리 소득금액이라서 세금 낼 이익이다. 이 금액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바꾸면 안 돼요. 올해는 경영실적으로 좀 안 좋게 해야겠어. 세금 낼 돈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이익이 낮은 후익선출법 썼다가 올해 세액 감면이 많네? 그럼 세금 최대한 많이 내도록 바꿔야지. 선의선출법 썼다가. 그렇게 가만히 둘 회계 기준과 세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한 번 선택할 때 잘 해야 되고 바꿀 때는 중요한 회계 정책의 변경이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은 중요한 변경이에요. 그럼 얘 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자, 이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적용할 거예요. 그런데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소급법과 전진법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소급법은 과거 재무제표에도 모두 반영해서 그냥 과거 재무제표를 변경하고 재작성한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일이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 지금 올해 기준하고 전년도 기준하고 틀리면 가치가 틀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현재 가치라는 걸 아니까 자, 우리는 비싼 물건을 막 5년, 10년씩 할부로 파는 회사예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면 그냥 받기로 한 금액 전부 다 할 거야. 예를 들어 10억치 팔았어요. 10년 할부로. 그럼 10억이라고 썼는데 IFRS로 가면 그런 할부는 무조건 현재 가치로 해야 돼요. 1년 뒤에 받을 돈의 현재 가치, 2년 뒤, 10년 뒤 그러면 8천, 9천밖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수익 자체가 아예 틀려져요. 그럼 전년도하고 올해 거하고 기준이 틀려져 버리니까 이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거도 바꿔줘요. 그래서 자, 이 소급법을 적용하면 자, 장점은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과거 재무제표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신뢰성이 하락한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과거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럼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쓴다는 건데 전진법이라는 건 단기 초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옛날 거는 그대로 두고 단기 초부터 적용을 해요. 근데 저는 단기 초라고 하는데 그 회계 기준서에는 단기와 단기 이후부터 적용한대요. 왜 이렇게 쓴지를 모르겠는데 그래놓고 시험에 오답 지문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단기 말부터 적용한다고 나와서 오답 지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기 초부터 적용이라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올해 초부터 하면 그냥 다 되는 건데 근데 오답 지문으로 자주 등장을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저와 같이 기출 문제 풀다 보면 시험이 국어 시험인가? 이런 느낌이 들게 말장난을 조금씩 써요. 자, 그럼 이 전진법은 과거 건 그대로 두고 지금 올해 거부터 바꿔서 작성해 넣겠다는 거니까 이 장점은 그냥 반대예요. 위에 소급법하고 신뢰성이 그대로 증가 유지된다는 거고 하지만 단점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봤을 때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감가상각하는 거 전부 다 자산의 금액을 하락시키고 비용을 높이는 건데 비교 기준이 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하락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정책의 변경은 중요하니까 일을 크게 만들죠. 과거 것까지 그냥 싹 다 바꿔버리고 추정의 변경은 그렇게 의미는 안 크니까 뭐
내년에 돈 많이 못 받을 것 같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부도가 얼마 나고 있다. 대선 충당금 많이 설정해야겠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전년도 그 기준으로 바꿔 작성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올해 거부터 단기 기초 거부터 적용을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자 이제 우리 교재 106페이지에 가보면 106페이지 넘겨보시면 위에 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표로 되어 있는 게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소급법이고 또 이 전진법이고 그럼 얘 둘이의 장단점을 나름 보완하겠다고 단기 일괄 처리법이라는 데가 나왔는데 단기 일괄 처리법은 과거의 재무제표는 손 안 대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재무제표 내용을 현대 걸로 계산만 해보는 거야. 계산만 해가지고 계산의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재무제표는 그대로 두는데 계산을 이제 반영할 방식으로 바꿔서 계산해 본 후에 그 차이 나는 걸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서 손익만 조정하는 특이한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참 좋은 것처럼 남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실제적으로는 쓰는 것은 거의 못 봤어요. 그죠? 그럼 이제 소급법, 전지법 이렇게 봤을 때 자, 우리 회계 원칙에는 정책이라고 봐라 그랬어요. 자, 이 위에 거 보기 전에 먼저 회계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봤을 때 자,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의 구분이 모호하다면 정책의 변경일까요? 추정의 변경일까요? 얘들이 구분이 모호하다면, 애매하면. 자, 그럼 우리 공부했을 때, 자,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럼 중요한지 모르겠대. 그럼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면 모를 수가 없죠. 자,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특히 우리 이쪽 계열에서 회사 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뭐냐면 깜빡했습니다예요. 깜빡했습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 말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나한테 많았어라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딴 일을 하고 있고 자기 밥도 먹고 TV도 보고 잠도 자고 술도 마시고 놀았는데 내 거는 잊었다는 거죠.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깜빡했다는 건. 네 말은 내 다른 거 제가 지금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 회사 상사가 깜빡했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안 좋은 말이더라고. 대답을 봤더니. 자, 그럼 얘는 구분이 애매하면 추정의 변경인 거예요. 중요하지 않잖아. 애매하다는 건 아주 중요하지 않으니까 구분이 애매한 거지. 중요하면 중요한지 알아. 그죠? 내일 혼날 건지 안 혼날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혼 안 나요. 안 할 확률 높고. 내일 100% 혼날 거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만들어 놓죠. 밤새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소급법하고 전진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항상 뭐든지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 둘이가 동시에 발생하면 소급법을 먼저 적용을 하고 전진법을 그 다음 처리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가지고 회계 변경 가지고 문제가 나올 거니까 개념만 정확하게 정리만 하시면 수많은 문제들이 다 같은 거 가지고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 회계 정책의 변경이 더 중요하다. 그 기준만 안 잊으시면 돼요. 참 근데 신기하게도 시험에 들어가면 정책이 중요했나 추정이 중요했나 시험만 들어가면 또 갑자기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던 게 헷갈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음 이제 오류 수정 가지고 볼게요. 자, 오류 수정. 자, 오류 수정은 회계 변경이 아니에요. 자, 이 오류 수정을 가지고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X1년도에 우리가 기말에 우리 12월 31일 날 자, 이런 분계를 했었어야 됐는데 차변에
감가상각비 10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 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라고 볼게요. 그럼 기계장치 거 500번대다. 자,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얘를 우리가 누락했다는 거예요. 이 분계를.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분계를 누락을 했다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그럼 이걸 누락한 거를 X2년도에 이 전기 누락분을 반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는 우리 전기의 비용을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손익계 완소가 끝났는데 그걸 전기의 비용, 단기의 비용으로 조절할 수 있으면 그럼 뭐가 의미가 있겠어? 내 마음대로 이쪽 저쪽 보내면 되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죠. 하지만 비용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자산의 가치를 꼭 내려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부채를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키거나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는 일이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기에 누락한 거를 단기에 얘를 반영하고 싶다면 지금 목적은 이거죠. 자산의 가치를 낮추는 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면 자, 얘는 자산 금액을 줄이는 거니까 자, 대변에 자산의 유출이 발생하는 거고 차변에는 이때 그럼 비용 처리하는 건데 이때 우리가 쓰는 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됐고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만약에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였으면 대변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고 했겠죠. 그죠? 만약에 반대로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였으면 대변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전기의 수익을 오래 처리할 거면 이번엔 전기의 비용을 오래 처리하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인데 중요한 건 얘는 번호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300번대와 900번대. 자, 그래서 봤을 때에 이 오류가 중대한 오류가 맞다면 우리는 300번대에 우리 이익 잉여금을 손대게 될 거고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면 그러면 900번대에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는 가지고 300번, 900번으로 구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컴퓨터의 계정 과목 가지고 보면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기 오류 수정이익 수정 손실을 하면 전기 오류 수정이익도 두 개가 있고 300, 900 수정 손실도 300, 900이 있죠.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봐서 자, 문제에서 중대한 오류다라고 하면 우리 300번대가 자본인 거예요. 그럼 우리 수익 비용보단 자본이 더 중요하다는 느낌 드시죠? 그럼 중대한 오류면 300번대, 중대하지 않으면 900번대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일반 전표 문제를 보는데 중대한 오류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나오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나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을 쓰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서 중대한 오류니 아니니라고 표현 쓸 수 있는 문제는 이 계정 과목 쓸 때가 아니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있으면 중대한 오류, 중대하지 않은 오류 하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반대면 수정 이익 이 계정 과목 써놓고 300번, 800번 선택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 회계에서 좌우같이 이제 보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